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11월 30일 14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월세 세액 공제를 알아보다가 1교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자, 요런 월세 세액 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요 정도 네 가지 사항 정도는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월세는 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문제에서 주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월세 주택 임차 탭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임대인이 임부자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임부자.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네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55498. 자, 유형은요. 여기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F2 눌러서 다가구. 자, 오피스텔 고시원 다 됩니다. 자, 계약 면적은 52제곱미터.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은요.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네요. 자, 연간 월세액입니다. 자, 매월 70만원이고요. 2020년 총 지급액은 840만원입니다. 자, 요 정보를 여기에다가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은 750만원 한도에 잡혔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액 공제액은 90만원이네요. 자, 이 90만원은 750만원의 몇 퍼센트죠? 12%입니다. 자, 지금 최민국 씨는 공제율이 12%가 적용되는 그러한 친구네요. 자, 연간 월세까지만 적으면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공제 대상 금액이나 세액 공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만 깨끗하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요 자료는 날려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연말정산 관련 자료 요것만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결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 탭만 입력하면 됩니다. 최민국은 무주택 세대주고 부양가족은 없대요. 자, 이 무주택은 월세세액 공제 그리고 우리 주택 관련한 소득 공제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무주택 세대주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 공제, 세액 공제가 나온다면 바로 반영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부양가족은 없대요. 진짜 없네요. 그죠? 네.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이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험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동차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가 있잖아요. 저축성 보험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험료 세액 공제에서 적용되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료 요것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60번 보장성 보험료 여기 1번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75만원 요렇게요.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렵입니다. 자, 치료 목적 허리 디스크 수술비 360만원 오케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어르비 세액 공제랑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 한양 구입비는 공제 안 됩니다. 요거 안 됩니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입니다. 자, 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만 원을 입력하면 안 되고 50만 원을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어르비는 여기 있습니다. 자, 난임 수술비 아니고요. 자, 우리 본인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입력할까요? 그렇죠. 위 수술비 360만 원 더하기 50만 원을 더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41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본인 수술비에다가 410만 원을 입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험료 오르비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교육비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원. 자, 본인만 가능하지요. 그리고 한도 적용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영어 학원비 안 됩니다. 학원비는 우리 취약 전 아동만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대학원 등록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 전액 있다. 그죠? 초중고고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자, 요거 교육비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부금 한번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기부금은요, 칸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 그거 보고 놀랄 필요성은 전혀 없어요. 자, 기부금 여기 있습니다.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자, 기부금은 어떻게 했어요? 종교단체에 올해 기부한 금액이 있네요. 자, 쭉 많다. 그죠? 근데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이렇게 300만 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교단체 외에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당의 기부금입니다. 여기 있네요. 종교단체 외에 당의 기부금 10만원입니다. 자, 우리 기부금도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칸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2월 되는 금액까지 입력하라고 나오기는 매우 힘듭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이게 법정 기부금이다. 그러면 법정 당의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이다. 여기에. 아셨죠? 만약에 10만원 초과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치자금 기부금이 30만원 30만원을 기부를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10만원까지는 여기, 초과분은 여기. 아셨죠? 그래서 10만원 이하분은 우리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가면 되는 거고요. 10만원 초과 부분은 법정 기부금으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하면 끝입니다. 요렇게 끝. 그러면 기부금 자료도 날려도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자, 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42번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다. 그죠?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칸이 뜨는데 여기만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신용카드 중에서요 3,400만원을 사용을 했네요. 그런데 이 중 800만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비용 해당분이에요. 제거를 해줘야 돼요. 360만원은 허리 디스크 수술비니까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자, 법인 비용 해당분이니까 자,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은요 3,400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기속분, 그러니까 법인세 계산 시 자,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800만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자, 회사 법인카드가 갑자기 사용할 수 없는 상태거나 또는
법인카드를 회사에다가 놓고 뭐 출장을 갔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자신의 카드를 사용을 해서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회사에 제출하고 다시 800만 원을 급여가 아닌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서 다시 상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800만 원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3,4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차감한 2,600만 원만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250만 원이 있고요. 이 중 300만 원은 대중교통, 12만 원은 공연 관람 사용분이래요. 그러면 나머지가 기타로 들어가는 금액이 됩니다. 그죠? 자, 250만 원에서 마이너스 30만 원, 마이너스 12만 원 하게 되면 자, 일반 현금 영수증 사용분은 20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것을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2,60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다. 그죠? 여기 요금에.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용할 때는요. 우선 요거부터 입력해 주는 게 좋아요. 대중교통이 30만 원. 자, 공연 관람입니다. 그죠? 도서 공연 사용분 12만 원. 나머지 차액 208만 원이 여기 다 현금 영수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하면 끝. 자, 모든 자료가 모두 입력이 잘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까지 요렇게. 그래서 문제를 다 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까지 우리 92의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본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91의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제가 요거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 멈출게요. 자, 91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우리 요렇게 설치를 하는 거다. 그죠? 이게 91회거든요. 자, 수험번호는 우리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1, 2, 하나. 자, 이름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리고 설치. 자, 그러면 요게 나옵니다. A형 누르고 감독관 확인 번호 7160 두타전자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열어볼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 두타전자잖아요. 자, 두타전자, 맞네요. 오케이, 잘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론 문제 요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이거 틀렸다. 그죠? 자,
우리 채권은 상거래, 그러니까 주된 영업에서 발생된 채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주된 영업에서 영업 이외에서 발생된 채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것을 그 미수금 또는 대여금 등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을 겁니다. 자, 매출 채권에서의 대손상각비는 뭘로 처리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미수금, 대여금, 요거와 관련된 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념을 씁니다. 영업의 비용인 것이죠. 가령 재무상태표를 열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우리 받으러 온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겠구나. 네, 자, 요런 매출채권 받으러옴이 매출채권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아셨죠? 자, 이때 우리 대손상각비를 잡을 때 대손충당금이라는 이름은 다 똑같은데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느냐, 영업의 비용으로 가느냐, 요 차이점이 있잖아요. 자, 손익계산서 가서 잡아놓은 게 있나 볼게요. 결산 전이기 때문에 없네요. 자, 800번대는 우리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그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그렇죠. 영업의 비용이죠. 자, 그래서 모든 채권이라고 하면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아셨죠? 채권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요거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유형 자산은 재화와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아요. 자, 2번 유형 자산의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자,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요거 틀렸어요. 자, 어떻게 해요?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할인한 금액가의 차액을 합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표현 알죠? 자,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뭐 주택 같은 것들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국채를 사야 됩니다. 국채를요. 10년 만기짜리 이런 거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국채를 사고 우리가 10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국채가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0만 원 주고 먼저 사요. 그리고 나서 그 100만 원짜리 국채를 은행에다가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것을 할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할인액이 나오거든요. 그 할인액을 자산가액에 합산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원래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회계 기준서에서는요, 유형자산의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서로 따진다면 이 3번도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IFRS를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표현을요. 주식의 시가로 하고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유형자산의 그 공정가치로 취득을 하고, 그리고 그 두 개 다 불분명하면
조금 더 분명한 것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서에 따르면 이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IFRS에서는 주식의 시가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회계 기준서 그대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들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90일의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옴으로써 완전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하는 겁니다. 현물 출자할 때는요. 아셨죠? 그래서 2번이든 3번이든 여러분들 입력을 하고요.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우리가 보유한 다음에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2020년 계상되는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A 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기말에 A 회사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500원으로 평가되었대요. 자, 지금 우리 평가 손익을 산정하는 문제네요. 자,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단기 손익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기 손익을 우선 구해야 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할 때는요, 자본으로 보냅니다. 그 단기 손익은 언제나 0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요, 그렇죠,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요. 자, 지금 단기에 매입하고 단기에 평가를 하니까요, 우리가 문장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요, 기말 공정가치에서, 원래는 정기말 공정가치를 차감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당해 연도니까 뭐요? 매입가액을 차감하면 될 거예요. 자, 기말 공정가치가 1,500원이네요. 1,500원 곱하기 1000주입니다. 마이너스 1000주, 아이고, 만원 곱하기 1000주입니다. 자, 그러면 주당 500원이 올랐기 때문에 1000주를 곱하게 되면 50만원이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가산을 해주고요. 대변에는 어떻게 하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영업의 이익이라는 거죠. 이게 단기 손익으로 가는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해결 처리하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증액시켜 줍니다.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거는 자본 항목이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50만원이 차이가 나겠네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3번에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4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니까 재고자산을 인식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2번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요. 자, 매입 금액에 매입 운임, 하역료, 그리고 보험료,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 요것도 맞다. 그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재고자산의 취득 금액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3번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판매가 되어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선적, 배에 실을 때 판매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운송 중이라면 이미 판매가 되었네요. 그러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고, 그렇죠.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자, 운송 중이다. 그러면 판매자 측면, 구매자 측면입니다. 자, 판매자는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구매자는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동그라미 1번.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본금은 두 가지가 있지요. 보통주 그리고 우선주. 자, 2번.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아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알고 있고 기타 자본잉여금이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3번 자본 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자기주식 자체가 자본 조정 계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빼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4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이게 왜 일로 가나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이것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4번을 체크해 줍니다. 자, 이제 재무회계 문제 다 풀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원가회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면 제조 원가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인가? 그 말은 공장에서 발생한 그 비용은 얼마인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찾아볼까요? 자, 간접 재료비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 맞죠? 제조 공장장 급여. 오케이. 노무비다. 그죠? 요게 들어가겠네요. 제조 기계 감가상각비. 제조니까 들어가겠네요. 공장 임차료. 요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제조 공장 하재보험료.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업부 안 됩니다. 영업부 안 됩니다. 영업부 안 됩니다. 자,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 할 때 첫 번째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두 번째 직접 노무비가 있고요. 세 번째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재료비 있나요? 없어요. 자, 직접 노무비 있나요? 없어요. 제조 간접비로만 다 이루어져 있네요. 자, 첫 번째 간접 재료비 25만원. 두 번째 제조 공장장 급여. 왜 공장장 급여는 직접 노무비가 아닌가요? 아닌 이유가 있겠다. 그죠? 왜요?
공정장은 그 공장 전체를 관리하잖아요. 이 직접 노무비는요, 이 직접은요, 그 제품에 부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그런 인력의 급여만 직접 노무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공장장 급여가 85,000원. 너무 급여가 싼 거 아닌가요? 3번. 자, 감가상각비. 기계 감가상각비 75,000원. 자, 4번. 자, 임차료. 공장 임차료다. 그죠? 왜 안 되지? 12만원. 5번. 자, 보험료 5만원.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25만원 더하기 85,000원, 75,000원, 12만원, 5만원. 그러니까 합계가 5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6번의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6번의 2번.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집적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분 방법이다. 자, 우리 집적 배분법 쭉 가서 단계 배분법, 그리고 그 상호 배분법 요렇게 있다. 그죠? 자, 용역 수수 관계가 도형 순서도 화살표를 그리려고 하는데 어이? 에이 참, 이런 걸로 도용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쫙 화살표. 요렇게 갈수록 용역 수수 보조 부분 간 용역 수수 관계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적 배분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분 방법이 맞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고려한 배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A가 있고 B가 있으면, 직접 배분법은 A, B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계 배분법은 자, A를 먼저 고려하게 되면 이 A의 그 원가는 B에다가 배분을 합니다. 하지만 B는 A한테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분 순위가 단계 배분법은 상당히 중요하죠. 3번, 직접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이다. 틀렸습니다. 7번은 3번이 틀렸어요. 왜 그렇게 써요? 원래 복잡할수록 정확하고요, 간편할수록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한 그 배분 방법입니다. 4번, 단계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그쵸? 단계 배분법은 내려가면서 고려를 하는 거고, 상호 배분법은 그거랑 관계없이 연립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번은 직접 배분법이 아니고 상호 배분법이라고 해야 답이 됩니다. 자, 8번. 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8번 문제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